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사저에서 만났습니다. 면목이 없다.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같은 시간 민주당은 의총을 열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중에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유감이다 하는 반응을 냈죠.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문제가 생겼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인선이 발표가 됩니다. 자, 차기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구원을 풀었는가?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개혁이냐? 또 누가 장관이 되느냐? 이거 다 중요한 뉴스들은 맞죠? 자,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과연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정치의 목적과 연결되고 지향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민생은 허울 좋은 신기루인가? 누가 진짜 민생을 챙기는가? 기준은 이것이죠.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최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수완박 또 이 지선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여러분의 점심시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을 2장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매일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왜 이 시사본부가 딱 끝나는 오후 2시에 뭘 발표하는 게 많은지 예언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활약하고 있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따 인선 다 알고 계시죠? 네, 여쭤보면 다 얘기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어제 뉴스가 또 심각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죠. 자, 이른바 검수완박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자, 박 기자님, 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민주당에서 4월 국회 처리하겠다라고 어제 못을 박았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갑론을박도 어제 의총 과정에서 있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이거 꼭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 당론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고 거의 박수로 추인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고 민주당은 단일대하고 됐다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과반 의석을 네네. 그러니까 이 172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법안 처리도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예.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크게 두 가지 국회 관문이 있는데 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양양자 의원이 네. 지금 들어오면서 무소속 들어오면서 어떻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이 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국민이 비판하고 있고 거기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본회의입니다. 어허.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거든요. 상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네. 근데 또 상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좀 할 것이냐. 네, 그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정된 다음에 필리버스터 할 텐데 180석의 의원들의 수를 모아야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24시간 만에.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2석 그리고 여기다가 박병석 의원이 무소속이잖아요. 그 박병석 국회의장 그 의석과 무소속 의원 합쳐도 109석이에요. 예. 180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여기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 연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석수가 안 되지만 이걸 민주당이 좀 어떻게 넘어갈 거냐. 결국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회기를 좀 짧게 잡아준다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한다면 네네네. 회기가 바뀌면은 필리버스터도 다음 종료가 회기 때는 되죠? 무효가 되고 이제 올라가야 돼 안건이. 네. 상정에 투표를 해야 돼요. 음.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4월 국회가 지금 5월 4일까지입니다. 네.
5월 4일까지 쭉 가고 다시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소집을 해서 바로 또 통과를 시킬 건지 회계가 바뀌니까 그렇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관문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이 상황을 좀 놓고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5월 3일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이거 처리되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자, 어제 이제 오영환 대변인, 원내대변인이 굉장히 뭐 결의해차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이 20명이 토론을 했다고 해요. 3분의 1 정도는 좀 우려를 또 표하는 내부 입장도 있었다. 근데 언론 보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반대 의견도 꽤 있었을 텐데요.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괜찮겠느냐라는 네네. 의견이 있었을 거고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시류를 판단하는 의견이 있었을 거고, 이 3분의 1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SNS에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네. 검찰 출신으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반대를 했었는데, 금태섭 의원은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하면 안 된다였고, 조홍천 의원은 검찰의 권한을 완벽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안으로 가야 된다라면서 반대를 했어요. 네, 더 강한 이제 개혁안이었죠. 네, 훨씬 더 강한 개혁안이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둘 다 그냥 반대했었네라고만 남아있죠.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자신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조홍천 의원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난 뒤에 당론 투표를 할 때는 또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분의 1 측에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고 또 한 번 본인의 안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얘기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되 조홍천 의원은 역시나 당론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로 나왔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언론에 내보내겠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에는 동의가 되어야만 언론에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만장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혀 완전히 엉클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반대 의견과 비판의 여론과 눈치 봐야 하는 여론은 여러 가지 얘기가 모두 다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하자. 이번에 마지막 하자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순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야당이 여당이 되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이 최우선인데라고 얘기하면 국민들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또 5월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6월 1일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직도 저 얘기하고 있었어. 지방선거인데 우리 지방에 뭐 해줄지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하고 있어.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네. 사실 5월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이자 마지막 일정만 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보면은 이 공개 발언이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려를 표했죠. 네, 상당히.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민생이나 다른 개혁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이런 공격, 이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 우려를 했어요. 기억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네. 하나는 검찰 개혁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강행하는 거다. 네, 강행한다면 지방선거 지고 실리도 잃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민주당이 있었지만 오늘 박지원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 잘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민생과 정치 개혁도 함께 이뤄나가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제 의총장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겠지만 네.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동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기투합했다. 네, 이렇게 뭐 이해가 박지원 되는군요.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이제 정당인이 되었으니까 소신을 밝히되 또 결정이 되면 당론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과연 그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켰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것까지는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고 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검수완박을 제자리로 돌리겠습니다라고 천명을 하면은 뭐야, 대통령 뽑아놨더니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19, 외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검수완박을 돌려놓는다고 얘기를 해? 자기가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가? 라는 얘기가 또 대치가 나올 수 네. 있어요. 국민들이 여기서 좀 빠져나오길 바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만 또 물고 늘어지면은 지방선거에 또 오히려
여당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통과되고 나면 일단은 5월 중에는 빠르게 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뭐 주목되는 게 많습니다. 대안이 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한국형 FBI 이런 얘기도 나왔고 자치경찰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경찰 견제도 또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 영화 보면 저 자치경찰은 이제 보안관이잖아요.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근데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연방경찰이 출동하잖아요. FBI니까 관할권을 넘겨라 뭐 이러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게 잘 되면 국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고 문제는 이게 공수처가 지금 많은 실망을 줬던 것처럼 이 부실하면 국민들이 이게 뭐야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법안 처리는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법안 처리는 된다. 법안 처리는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검찰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끝까지 여론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펼칠 걸로 보이고 당장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을 정면 위반한 거다. 범죄자만 만세를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오늘 또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거기서 검찰의 입장 다시 설명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국회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국회 와서 또 뭐 민주당 인사를 만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의 입장, 우려를 전달할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뭐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뭐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민변까지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여론의 부담 이걸 민주당이 어떻게 넘어설 거냐. 법안 처리는 의석으로 할 수 있대 여론전을 어떻게 좀 이겨낼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평론가님 검란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일단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완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 정도는 이제 사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총장직을 던질 수 있다. 총장직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검장들도 직을 걸겠다 다 그랬잖아요.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걸기만 걸고 진짜 던지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부장검사 한 명은 사표를 냈더군요. 네, 한 사람 이제 냈죠. 이제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면서 사인을 줄 거였으면 저는 벌써 사표했다고 봅니다. 사표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무마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시나 압박이거든요. 우리도 이걸 너무나도 반대한다라는 압박인데 이걸 그대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이 정도 규모로 전체적으로 중책을 맡고 있는 검사들이 다 사퇴한 적이 있는가 따져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규모 인사 사퇴는 인사 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법안의 사안 이후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국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을 걸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오후 3시에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돼 있으니까 오늘 오후 이제 검찰의 입장이 소상하게 나오겠죠. 자, 청취자 의견도요 분분합니다. 지금 청취자 전형민님.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수사기소 정상화입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는가 하면 또 청취자 9412님은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검찰개혁이 뭔데요? 관심도 없어요.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여론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에 어느 정도 국민이 동조하느냐 아니면 이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이제 질타하는 또 검찰의 반발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느냐 중요한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선?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6대 중대범죄 검찰에 남겨줬었는데 그때랑 지금 달라진 조건이 대선 결과밖에 없지 않냐. 패배하고 나니까 밀어붙인다. 정권 바뀌고 나니까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지를 또 밝힐 예정이고 이준석 대표도
이 검수완박 이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지민 완박이 될 거다. 지민 완박? 이건 뭐예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 날 거다. 그러니까 네. 이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리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되기 바라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네. 상대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보이지 않는 불씨를 계속 이어가는 게 지금 전장현 대표가 또 토론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잘한다는 건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막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좋을까? 정치인의 토론은 이기는 것만이 결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어떤 품격을 보여주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거든요. 네. 본인도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 또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하나로만 지민완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 검찰 이것 때문에 그냥 쉽게 또 국민의힘 이기고 또 민주당이 그냥 가져오고 이런 게임은 없다고 봅니다. 아유, 일단은 또 지금 이제 곧 집권 여당이 될 네. 당의 당대표가 장애인 단체 대표와 맞짱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하는 이제 또 물음표가 찍히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일단 토론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또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와서 이슈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12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오전 정체가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군포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차단된 상태라 부곡부터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반월터널에서 군포까지나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아직 정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남사 부근과 수원 부근에서 막히다가 다시 양재를 가기 전부터 반포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당 내곡 간 도시고속도로의 소통은 원활해졌는데요. 분당서로 복정에서 탄천 일교 쪽의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노들길 국립현충원 쪽으로는 여의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도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한남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구리 쪽의 강변북로 이용하신다면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는 이제 새 정부의 인선입니다. 1차 인선 발표는 지난 주말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이제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2차 인선 나머지 10개 부처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약간 이상 기류가 나온 게 공동정부 물 건너가나 파열음 나오나 이러면서 오늘 인선이 연기될 것이다 하는 보도도 일부 어제 있었는데 네. 합니까? 네, 오늘 2시에 예정돼 있고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10개 이제 부처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두 자리는 벌써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오전에 거의 속보가 나왔죠.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네. 첫 통일부 장관의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또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내정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교 이 통일에 4선 현역위원이 나란히 좀 이름을 올리게 된 상황이 됐어요. 네네. 나머지 8개 부처가 오늘 다 발표가 될지 아니면 이 중에 한두 개는 빠지고 발표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요한 그런 인선이 오늘 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도 관심이 좀 많이 모아졌었는데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청와대에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이 됐고 정책실장을 했고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컴백하는 모습이 됐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정무적인 감각과 또 경제적인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조건이 좀 부합하는 그런 인사를 찾아서 좀 임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정치인 배제 원칙을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보 장관 후보자한테 적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 정치인이라서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다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농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용호 의원도 정치인이죠. 현역 의원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치인 배제라는 원칙으로 안철수 후보 이제 추천
또 최측근인 이태규 네. 의원을 배제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차 인선 좀 봐야겠지만은 뭐 환경부 장관의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허. 고용부 장관에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명예교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행안부 장관이 결국에는 이 원수견 이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사실 우리가 주목했던 게 안철수 후보 시절 상임선대위원장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네네. 들어가냐 마느냐 후보군에 올랐었거든요. 안철수계 인물 한 명이 올라가느냐 네. 마느냐. 2차 인선에는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좀 유력하다 알려지고 있고 인수위 측의 안철수 위원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 2차 인선은 추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안철수 인수위원장 개라고 볼 수 있는 아니 추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2차에서 안철수계는 다 빠져 있다. 네. 야, 지금 뭐 무슨 개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직 기준은 실력과 품격이다. 이런 얘기를 당선인이 또 했는데. 네, 오늘 출근길 기자들에게 네.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고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이다. 여기에 부합하면 어느 게도 상관없고 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 인수위원장 쪽에서 뭐 추천했지만 네. 이게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태규 의원이 이 능력이나 좀 인품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이게 참 아니겠지만. 그거 아니겠지만. 네, 네. 자, 우평론가님 지금 하마평 쭉 이야기했는데 대체로 맞겠습니까? 일단은 현역 불패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통과되기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인선을 보고 나서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의 복심을 통일부 장관에 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캠프도 진두지휘에 썼던 전략가를 통일부 장관에 밀어 넣는다는 것은 네. 선대본부장도 했고. 네, 뭐 선제 타격이니 뭐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발언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만큼은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통일부의 주요 역할은 남북관계의 평화 또는 진척입니다. 거기에 이제 권영세 장관을 내정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과는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는 한번 세게 한번 해보겠다. 비중 이런 있게 의도. 다루겠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남북 관계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니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요 국가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외교 전문가를 등용하겠다 해서 이제 박진 장관을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인선만 보더라도 한반도 평화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고 다만 박진 의원은 18대까지 국회의원 하다가 21대 다시 복귀했어요. 네. 19대, 20대 8년이 비어 있습니다. 이 8년 야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네네. 아마 인사검증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보통 국회의원 하다 갑자기 8년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을 이탈을 하면 네네. 보통 사기업에 가거나 자기 개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8년의 공백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게 저는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고 농림부 장관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호남 티오로 합류를 해서 호남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용호 의원은 어떤 장관에 당연히 하나는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사검증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벌써 앞서 내정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장관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죠.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네. 재직하던 시기에 학사 편입이라고 하죠. 다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졸업 증서를 가지고 의대로 편입한 학사 편입을 네네.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본인이 딸과 아들이 둘 다 의대에 편입됐습니다. 경북대 의대로. 네. 그래서 이때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만 시행된 한시적 제도인데 네. 4년 동안 두 자녀가 모두 편입이 됐고요. 네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인데 2차가 면접고사가 100점, 구술고사가 200점이라서 면접관의 점수 쓰는 거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겁니다. 정량화되지 않는. 전혀 정량화되지 네네. 않는 겁니다. 면접과 구술. 그러니까 결국은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로 판단을 했던 건데 네네. 여기에 그냥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딸은 10.24대 1, 아들은 5.76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을
면접에서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야. 이 부분이 아마 주요 검증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모두 다 의대로 편입을 했다. 자, 과연 이것은 이제 공정했던 것인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쟁점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좀 칼럼에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은 네. 질문을 받고 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 이건 네. 사과로 뭐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사안은 조금 엄중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큰 사안보다 탁탁 가슴에 내리꽂는 것들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호영 장관 내정자는 그걸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이 칼럼이 또 쏟아졌어요. 네. 그 와중에 또 이게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계속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더 준비를 잘 해야겠죠. 네. 자, 지금 뭐 또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가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 이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한마디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종섭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는 아니겠지만 네네. 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최근 보도된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이 불효불급한 의전 철폐하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종섭 후보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직접 이름은 안 적었지만 이 후보자가 과거 용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잠실과 경기 광교 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예, 논란이 됐죠. 근데 안 위원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 글이 며칠 전에 초안을 썼던 거라서 특정인과는 상관이 없다. 일반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글쎄요. 안철수 위원장도 사실 정치인으로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은 어떤 해석이 나올까? 네. 이건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뭐 법적인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네. 아주 비슷한 관사 재테크 의혹으로 네. 아니 가족들은 관사에 살면서 흑석동에 돈을 이렇게 몰빵 투자할 수 있느냐 네. 결국 직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네.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또 빅 뉴스 중에 하나였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윤석열 당선인과 대구 달성 사저에서 만났는데 인서트를 듣고 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 정권과 대립해 좌천됐던 강골 검사로 꼽힙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겠어요?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뭐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 이야기를 쭉 한번 모은 걸 들으셨는데요. 마지막이 바로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어제 첫 번째 보도는 이랬어요. 인간적인 안타까움, 또 이제 마음의 미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한 것으로 전달됐는데 유영하 변호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배석자 워딩을 아예 콕 짚어서 면목이 없다. 네. 죄송하다. 늘 죄송했다. 네, 그럼 이게 일종의 이제 사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 죄송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담담히 들었다고 해요. 이런 사과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알려지지 못한 부분 이게 굉장히 아쉽다.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명예 회복. 네, 그래서 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명예 회복까지 약속하는 그런 일이 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당마다 다 지금 이제 논평들이 달라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민통합의 길이 열렸다. 뭐 이 적절한 만남이었다 평가를 한 것에 반해서
자, 민주당은 촛불 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정의당은 기가 차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당의 평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발언대로 국민 통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면 서로 다른 진영이어야 통합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아, 상대 진영. 네, 상대 진영이요. 국민의힘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은 진영이었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캠프나 인수위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당장 당대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합류해서 비대위원으로 지금 당대표까지 온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보수 내에서 꼬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지 네. 국민 통합이라고 거창하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따져보면 저는 또 인수위 시기에 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렇게 모든 것이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표현인가? 어떤 게 미안하다는 거죠? 본인이 수사했었던 내용이 가혹했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죄가 없었는데 죄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이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사실 아직도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다는데 풀어줘야지도 있고 건강이 안 좋지만 사실은 탄핵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중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과반이 조금 넘어요. 사면했어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에 남아있는 앙금이 건강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조금 이제 과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미안했다라고 얘기하는 워딩은 과연 적절했던 것인가. 결국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보수를 대결집시키려는 조금 흩어져 있었던 보수를 대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조금 더 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당선인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주목받은 인물 네.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선거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을 맞이하면서 뭐 이른바 투샷도 걸리고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또 메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트차와 한과. 네, 한과도 다 먹었다고. 당선인이 다 드셨다. 그런 얘기도 네. 하면서 화기애애했다는 분위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박심을 얻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제 이 이벤트를 계기로 윤심까지 얻었다. 네. 이런 주장을 알게 모르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것 같네요. 지금 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했고요. 또 경기 경선은 국민의힘 유승민, 김은혜 이 두 예비 후보의 경선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도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데 내일 좀 공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또 오창숙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1013님. 정치권에 있는 분들 아이들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처럼 좀 잘 지키면서 정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호등 하나의 기준이죠. 자,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린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중국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짜장면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짜장면은 가격적으로나 맛으로나 누구에게나 친숙한 그런 음식이지요. 그런데 짜장이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 그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예문에서 짜장은 과연 정말로 또는 말 그대로 틀림없이라는 뜻의 우리 고유어 부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우리 고유어 부사가 적지 않은데요. 어령치기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령치기 말하지 말고 똑똑히 대답해 봐라 같이 표현한다면 어령치기는 기억이나 형상 따위가 긴가민가하여 뚜렷하지 아니하게를 뜻합니다. 이 말은 형용사 어령칙하다에서 나온 건데요. 기억이 어령칙하여 나에게 인사를 건넨 그 사람을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애멜무지로란 부사도 있는데요. 애멜무지로는 단단하게 묶지 아니한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결과를 바라지 아니하고 헛일하는 셈치고 시험삼아 하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가 가까우니 그냥 애멜무지로 안고 가도 되겠다라든지 한번 애멜무지로 해본 일이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강릉 12도, 서울과 대구 15도, 대전 19도, 광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9도나 낮겠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를 비롯해 전북과 경북,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차츰 비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대부분 내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남부와 전라도,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지만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20에서 60mm, 충청도와 전북, 전남 북부와 경북은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경북 영덕과 울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규모 유행들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기존 예비후보를 포함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강행 기조와 관련 헌법 취지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반발에 대해 이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우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50대와 60대의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라디오 프로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저희 시사본부는요. 특별히 치킨본부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방송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연예인이 나오나? 왜 노래를 틀어주지? 연예인의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민주당 86그룹 중에 한 분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죠. 자, 방송은 은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자,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한 당내 분위기 어떤지 등등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최재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깔아드린 노래. 이게 최재성님 추천곡인데 아들이기도 하지만 가수이기도 한 최낙타 씨의 얼음땡이에요. 선곡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실상의 데뷔곡이거든요. 네네. 근데 옛날에 이제 가수를 하려고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네. 우선 집을 나와야 되고 또 그중에 혹은 또 돈도 갖고 나와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에 태우기 위해서 네. 이제 뭐 매니저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앨범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유튜브에 그냥 올렸어요. 네. 첫 곡인데. 네. 데뷔곡을.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TV CF 곡으로 연락이 왔어요. 네네. 사겠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데뷔곡이라서 과거에 이렇게 가수 데뷔하거나 네. 이런 패턴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른 그런 것을 또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이 과정이었고요. 네. 또 첫 곡이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가고. 네. 자, 사랑하는 아들의 첫 곡 얼음땡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감미로운 멜로디를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자연인 최재성에게 듣는다. 자연인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지사 출마에 대한 하마평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정계를 은퇴하신 겁니까? 사실 느닷없는 건 아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2016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네. 그때 막 탈당들을 하고 그렇죠.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죠. 네. 그때 총선 이러면은 어렵다 해서 사무총장이었던 제가 총선 불출마를 그때 선언을 기억납니다. 하고 2016년이었죠. 출마를 안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제 동기, 생각, 또 이제 시대의 변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정치를 정리할 것인지를 네. 줄곧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대선 패배가 한 계기도 됐고 네. 또 제가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됐다고도 네네. 하지만 39에 국회의원 돼서 정치를 20년 정도 했으니까요. 네. 정치 연령으로는 꽤 한 거죠. 그 사이에 세상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네.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제 생각, 철학 또 시대 소명에 대한 과거의 제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약 20년간의 정치 여정 소명을 다했다. 근데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시나? 다음 인생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 자연인으로? 김앤장에서 부르지도 않을 거고 가지도 않을 거고. 네. 요즘에 하도 이제 총리 후보자 하마평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정치 안 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도요. 네. 어떤 일이라도 하여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좀 찾을 생각입니다. 네. 현역 정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은퇴 선언을 한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떻게 좀 체감하십니까? 우선 이제 은퇴 선언하고 정말 많은 연락들이 왔는데 네.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이게 제일 크고요. 또 그 짧은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조금 제 정치에 대한 관점, 생각들이 조금씩 재정립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 그동안은 정치의 중심에 계속 계셨습니다. 또 이제 집권 시기에는 청와대에도 계셨고요. 의원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가까운 활동을 하셨고. 자, 이제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고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정의당까지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반대가 아니라면 어쨌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자, 4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 이 안 처리되리라고 보십니까? 처리를 민주당이 못하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사안에 이 양론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기 때문에 멈추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4월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의 생각보다 네. 처리를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리하지 못하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진다. 네, 정치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 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쳤던 민주당 내 인사도 있고요. 어제 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조금 다른 길을 찾자 하는 취지의 또 공개 발언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좀 검찰의 집단 반발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뭉쳤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유독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네. 과거에 공수처 얘기 나올 때도 그냥 검찰총장부터 전부 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검찰이 아주 유난스럽습니다. 그만큼 이제 권력의 크기, 기득권의 크기라는 것이 이제 크다는 반증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소위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더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게 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죠. 자, 검찰 집단의 유난스러움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또 이렇게 결집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전체 과정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사인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제의를 할 거냐, 이 문제
아주 굉장히 큰 이제 또 길목이 또 기다리고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 또는 뭐 오늘 뭐 사표를 낸 부장검사 대통령 입장을 밝혀달라,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청와대에 마침 계셨으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5월 3일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처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전에 기조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속도 조절론이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되고 그때도 이제 검소한박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기 있었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최종 목적이나 현재 조정된 수사권이 안착될 때까지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죠. 네네. 그리고 국가수사총량이나 부패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고심이 없고요. 깊을 것이다. 또 이제 상황이 또 이제 바뀐 측면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또 이런 이 검찰 개혁 요구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용을 하는 이런 것도 또 역시 또 고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어려운 판단이 남아 있다. 아마 거부할 것이다, 승인할 것이다. 그 얘기는 아직 안 하셨어요. 기조는 이 1차 수사권 조정이 안착될 때까지 요게 기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 됐죠. 이 기간을 안착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 기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그래요. 어찌 보면 뭐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안보 공백은 없어야 한다. 현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또 이 관련해서는 이제 치안 공백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자, 이 5월 3일 공회의 때 공표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밀리면 지금 민생과 관계없이 마지막 개혁이 굳이 검찰 개혁이어야 하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검찰 조직의 반발 아까 언급했고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 줄이라고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검찰개혁법을 통과를 시켰단 단독 말입니다. 강행 이렇게 또 언론이 쓰겠죠. 그런데 이제 정의당도 사실 반대하는 지금 입장이고 또 집권은 했지만 소수당인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의석이 훨씬 작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런데 통상 이제 당선자가 이제 차기 정부를 꾸려 나갈 때 그거에 대한 지원, 기대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를 굉장히 관통을 해서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보니 의석은 많고 밀어붙이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네. 그러면 이 지원론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검찰의 저항 반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선거의 영향을 떠나서 기호지세의 형국이 됐다. 떨어지면 더 죽는다. 이런 이제 형국이 돼버린 거죠.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느낌은 안 좋습니다. 느낌은 안 좋은데 이거를 처리 못하면 더 큰 사태를 맞게 된다 얘기하셨어요.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도 또 이런 얘기를 지적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국형 FBI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디로 수사권,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이제 별도의 중수청이나 네. 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신설. 예, 그걸 뭐 한국형 FBI라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요. 다만 그것이 이제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하면서 권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그거 기껏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그것을 임명권에 영향을 주거나 네. 행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하고는 이제 처지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검찰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늘 검찰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했거든요. 집권을 하고도 싸움이 그렇습니다. 많았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그렇고 뭐 문재인 정부 내내 이번에도 그랬지 뭐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이게 뭐냐면은 검찰 개혁을 하는 정권이냐 네. 아닌 정권이냐에 따라서 안 하는 정권에게는 오히려 충성을 네. 하는 정권에게는 오히려 저항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제 이런 것이 계속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중수청과 같은 것을 만들어도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형편이 네. 검찰과의 관계, 네. 특수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유불리를 따지고는 네. 이건 못하는 거죠. 유불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 서울시장 전략공천이요. 오늘 당에서 결정했더라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후보를 내겠다. 전 이거 헤드라인 잘못 보고 송영길 전 대표가 전략공천 됐나?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자, 누가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가능할까요? 원래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게요. 전략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먼저 네.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공천하는 방식이 있고 네. 달리 이 공천하는 방식, 경선하는 방식을 달리 정해서 뽑는 이것도 다 전략 공천의 네, 범주에 네. 속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첫 느낌은 송영길 대표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전략지구 지정을 하고 그럼 서울시는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는 전략적 경선할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한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배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정 그렇죠. 인물이. 지금 그래서 이 그런 후보자들이 것을 있는데 포함한 개념의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물을 새로 찾는다 당에서. 새로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새로운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의 경선으로 할 그게 수 다 있고. 전략 공천입니다. 네. 전략 경선도 있고 한 명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다. 특정인에 대한 배제도 포함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딱 느낌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야, 이게 뭐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요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 대구 달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드디어 이제 만남을 가졌죠. 보수 정당의 뭐 전임, 후임 이제 대통령들인데 구원, 악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면목이 없다. 또 미안하다. 사과도 나왔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 당선자 아니에요. 네. 대통령 할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와 태도라는 게 있어요. 또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개인의 악연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나 하나의 이제 이 역사적 과정이죠. 박근혜 정권도 이런 과정까지도 개인의 구원을 풀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송두리째 혼자 가용을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게다가 동선이 대통령 할 사람 당선자의 동선이 선거는 끝났잖아요. 마치 당선 살해하듯이 TK의 아들이다 하고 어퍼컷 세레머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 위로까지는 뭐 할 수 있으나 면목 없다, 죄송하다. 심지어는 이 명예회복이라는 말까지 쓰고 그런 명예회복을 시키려면 촛불 들었던 모든 국민들이 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잘못 들었다. 그리고 재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이제 사법 체계 또 입법 국회에서 탄핵했잖아요. 또 촛불 들었던 그 동기가 됐던 국민들 이런 것들이 다 명예회복이라는 말에 다
사실은 없음을 당한 거죠. 부정당하는. 예. 그래서 이게 참 액면대로 해석을 하면은 국민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문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조금 무모한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권력의 이제 사적인 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또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취자 3253님, 아드님이 가수였군요. 앞으로 여정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수정님에 대한 여정과 믿음이겠죠. 뭐 자연인 되셨으니까 이제 정치평론하러 자주 나와주세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는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실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방송에서 와야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취재하러 가야죠.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역할을 좀 작은 일이라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시사본부가 균형이 그냥 꽉 잡혀 있어요. 앞에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번에는 보수의 좌장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 달이 금방 가요. 한 달이 빠르죠. 그죠? 네네. 이 고모님이 오시면 또 우리 게시판이 시끌시끌해집니다. 네. 너무 욕을 많이 하죠. 뭐 비판도 있고 또 이제 지지도 있고 이제 다 그렇죠.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자, 이 대선 전에는 진격의 보수였는데요. 고모님의 요청으로 특별히 코너명을 보수의 품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고모님이 생각하시는 보수의 품격 어떤 걸까요? 이 전에 프로가 보수의 진격도 좋았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전투적으로 보이니까. 전투적. 대선도 끝났으니까. 대선도 끝났고 뭐 정권 교체도 됐고 이제는 그야말로 보수가 진격해야 될 시간은 지났고 이제 보수가 품격을 가지려면 어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안정성. 그리고 되게 보수가 되게 이제 욕먹는 게 수구 꼴통이다 뭐 이러잖아요. 뭐 극우적이다 뭐 태극기 부대다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건 보수의 본류가 아니고 원래 보수는 개혁적이고 변화와 발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런 게 이제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서는 좀 보수가 그런 개혁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그리고 진영에 따라서 자기와 다른 진영도 좀 존중해주고, 딴 진영도 말도 좀 경청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보수의 품격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귀도 열고 경청하고, 그럼요, 경청하고 또 아량을 가지고 더 너그럽게 상대를 봐주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 또 하고. 그래요.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뭐 권력을 독식하지 말고 권력도 좀 나누고 그런 것이 보수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자, 임경빈 작가 보수입니까? 저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밝혀버리면 KBS 일라디오의 이제 품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밀로 한다.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보수의 품격이라고 하면 이제 뭐랄까 이제 포용과 배려.
포용과 배려. 그리고 이제 양심과 정론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부터 오는 전통으로 보면 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나 네. 혹은 뭐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도 이제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보수가 오래 집권하는 이유는 네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대해서도 개성할 건 개성하고 네네. 존중할 건 존중하고 우리처럼 뭐 정권 바뀌면 뭐 지난 정권은 싹 다 엎어버리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된다. 이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 해도 지난 정권을 뭐 다 갈아엎고 이러면 안 되고 좋은 건 이어받고 네. 또 잘못된 거는 고치고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그런 네. 보수가 돼야죠. 자, 지금 영국 스타일의 보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트럼프처럼 오바마 지우기 이런 거 아니다. 좋은 거는 계승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이슈가 너무 많아서 첫 번째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했어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해결해 버리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 민주당이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급한 건 알겠는데 네. 이제 한 20일 남았잖아요, 임기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다가가고 국민들 마음을 살려면 이건 뭐 검수완박은 해야 되는데 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든지 네. 이렇게 나가면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 아닙니까? 합리적이네. 예. 이렇게. 그래야지 지금 20일밖에 안 남은데 지금 해갖고 뭐 대통령 나가기 전에 법안 국무회의 뭐 처리하겠다 그러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 부담일 거예요. 네. 자기도 이제 뭐 지금 퇴임하기 준비하기 바쁜데 네. 마지막에 그 법을 검찰도 반대하고 반대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가 많은 그 법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인준하고 나간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 잘 안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임기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또 뭐 그동안에 고치고 뭐 한다 하지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 막판으로 모는 거잖아요. 마지막 골목으로 모는 건데 그러면 그건 민주당의 옳은 태도가 아니고 민주당이 그게 만약에 자기네들 주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해도 자기네들 다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바뀌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도의를 구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쫓기듯이 뭐 20일 놔두고 그냥 법안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 올려도 국무회의에서 인준하라 그러고 그럼 이건 너무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태도는 법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다. 어머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다수당으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결국 이제 윤석열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이 이제 분산이 안 되고 집중된 상태로 쭉 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인 것 같은데 이건 민주당이 논리는 그런 건데 민주당이 주장 그런 건데 내용은 국민들이 누가 봐도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걸리는 게 많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뭐 원전 문제 많지요. 또 대장동 문제도 또 이재명 후보도 또 걸린 게 많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골치 아픈 거는 아예 수사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내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죠. 반대파들은.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포장을 해야 되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 들어서면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자기네들 주장이 옳다면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옳은 건데 그걸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다를 게 뭐가 돼?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가서 일단 자기네들이 옳고 그름을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생각해야지 그냥 힘으로 그냥 자기 편 있을 때 하겠다. 이건 옳지 않는 태도다 이 말이지. 자, 고모님 지금 이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당장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은
또 4월 법안 처리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까요? 그게 자기네들 지지자들만 똘똘 뭉칠 염려가 있는데 네네. 대선 같으면 뭐 지지자들도 이번에 봤듯이 뭐 47대 48이니까 팽팽했죠. 지지자들만 갖고도 뭐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은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죠. 시장 군수 뽑고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뭐 이런 거 뽑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강행하면 지방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건 좀 너무했다. 뭐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빼풀면 뭐 검찰을 뭐하러 있는 거냐. 이런 여론이 국민들 밑에서부터 네. 돌면 지방선거 역풍 맞죠.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석을 듣고 또 이슈가 많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 윤석열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달성 사저로 찾아갔는데 자, 만남 뒤에 유영하 변호사의 브리핑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차는 이제 민트차하고 한가를 준비했습니다. 한가를 준비해서 아마 다 드셨습니다. 당선인 다 드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당선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오후 2시 만남이다 보니까 이게 뭐 식사 모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메뉴도 등장을 하고 윤 당선인이 이 한과를 다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던 겁니까? 일단 뭐 브리핑을 두 사람이 했는데 권영세 의원하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 두 사람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둘 다 화기애애했다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과를 다 먹었는지 여부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일 줄은 사실 잘 몰랐는데 굉장히 매체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나왔었던 얘기 중에 당선자가 이제 오는 길에 대구 서문시장을 들러서 왔다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에 가서 길을 많이 받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기도 하고 또 뭐 어제 언론이 많이 주목했던 거는 당선자가 사저 앞에 도착하자마자 맞이했던 사람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였다. 그래서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 이제 사진으로 많은 매체에 또 게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브리핑을 한 당사자이자 맞이한 당사자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된 걸 두고 지금 이제 대구시장 경선에 나서고 있는 당사자인데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언론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고문님? 영향이 뭐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였던 그 유영하 의원을 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뭐 선거는 다른데 그러나 그런 윤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야 그야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같은 당에서 또 가서 뭐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좀 일반적으로 좀 볼 때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대구시장에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예비 후보에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밌는 거는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윤 당선인 있는 자리에 예비후보 등록해 있으니까 참석하지 말라 그래서 참석을 안 시켰거든요. 거기는 또. 그래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뭐 박근혜 대통령 비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합석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거는 좀 뭔가 이 공사를 구별 못한 사람들 아니냐. 당선인도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고. 이 더구나 선거판인데 상대방 또 후보들도 있는데 예비 후보들도 근데 두 사람의 판단이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쳐 갖고 선거 국면에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예, 그런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뭐 한과를 많이 먹었다 화기애애하다 그런 건 다 수사고 뭐 당선인이 원래 먹새가 좋으니까 뭐, 그렇죠. 뭐 먹새가 좋죠. 원래. 먹새가 좋으니까 뭐든지 나오면 다 먹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당선인이 진지하게 찾아간 것이 더 좀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공사 구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시민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선자가 이제 어제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뭐 사적으로 뭐 둘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뭐 이 감옥에 가두게 된 측면에 대해서 이제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사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공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장을 지내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해서 이제 재판까지 받게 했었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형을 살게 했었던 본인의 이 어떤 공적 위치로 봤을 때는 면목 없다고 표현하는 게 과연 이게 공적으로 합당하냐. 그러면 그 2016년 겨울에 수백만의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탄핵하라고 이제 외쳤던 것이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 그걸 이제 부정하는 어떤 측면을 강조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비판은 비판대로 또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가갖고 뭐 그 정도 정치적 발언도 안 하겠어요. 그냥 뭐 정치적 발언을 들어야지 그걸 거기 가서 뭐 내가 법대로 했으니까 내가 당신 잡아간 거는 정당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찾아갔겠죠. 그래 그 정치적 발언이니까 그건 뭐 무게를 둘 필요 없고 정치적 발언이다. 그러나 표현은 대법원에 판결 나고 사면된 사람인데 지난 날에 자기 검찰로서 한 행위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뉘앙스를 주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발언은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뭐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당선인이 가서 뭐 그 정도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단순한 수사로 보면 된다. 그런 정치적 수사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다 중요한 건 이제 새 정부 출범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구 내려갔으니까 뭐 찾아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죠. 사실 그 전에 지금 대통령 한 분이 아직도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선이 돼서 같은 당이고 그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이 총장 시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를 먼저 찾아갔어야죠. 교도소로. 그게 정치적 예의에 맞는 거죠. 교도소로요? 교도소를 면회를 가든지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에 면회를 가든지 그게 미안하려면 같이 미안해야 되잖아요. 왜 한쪽에만 미안하냐 이런 말씀을.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 시비 걸고 따질 건 아닌데 그러나 정치적 도리로 말하면 그게 우선돼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한 분 나와 있는 분이고 한 분 아직 안에 있는 분이잖아요. 두 분 다 자기 총장 시절에 감옥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형편을 맞추어서 아직도 병원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몸도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하시냐 하고 먼저 인사하는 것이 큰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에 맞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금 사면 얘기는 일단은 쑥 들어가 있는데 자, 이재호 고문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도리라면 도리다. 우선순위다 얘기하셨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이제 새 정부 인선 1차, 2차 발표가 굉장히 이제 주목인데 일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속보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첫 법무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약간 충격인데요? 이게 사실인지는 2시 이후 원래 2시에 발표 예정이니까 봐야 되는데 그게 오전에 통일부 외교부 속보는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속보가 나왔는데 그게 오보 아닙니까? 자, 오보일지. 지금 모든 매체가 보도 중이고요. KBS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고모님은 오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놀랍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다. 맞습니다. 야, 그럼 적절한 인사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건 적절한 인사는 아니다. 좀 무리한 인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무리한 인사고 또 적절하지도 않고 지금 아마 개인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떠나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했잖아요.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자기 패들만 쓴다는 인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집권 초에 첫 내각에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그러면 법무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반대파들이 민주당들이 그 청문회에 통과시켜 주겠어요. 그럼 청문회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임명한다. 강행하겠죠. 그렇죠. 그 이유를 아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권을 교체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 아이고, 지난 대통령이 똑같이 하려면 왜 정권 교체? 자기 사람들 똑같이 쓰려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진영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자기네들 패끼리 한다고 그렇게 비난해놓고 그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를 한동훈 검사를 갖다 앉힌다? 옳지 않죠. 야, 지금 한동훈 이제 전 검사장은 그동안 이제 이 전직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또 이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니, 그런데 좀 의아한 게 그러니까 파격 발탁을 하더라도 현직 검사장이니까 검찰총장도 사실 너무 파격적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법무부 장관이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네요. 검찰총장도 건너뛰고. 윤장과 윤당선인이 주장이 통합 아닙니까? 국민 통합 정부겠다. 통합과 소통과 협치 아닙니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앉혀갖고 민주당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또 검수완박에 또 다른 영향을 주겠네요. 아무리 나도 같은 편이긴 하지만은 같은 편이 볼 때도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덜해요. 포괄적으로 보면요. 지난 주말에 1차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나왔고 오늘 이제 나머지 또 부처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또 관심은 이거예요. 이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대표와 이제 지금 인수위원장이죠. 공동정부 구성한다 그랬는데 안철수계 인물이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다. 이철규 의원은 인수위원 사퇴했잖아요. 이 대목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2차 내각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없을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의를 중시하고 그 윤당선인과 안철수 그 대표가 단일화 할 때 뭐 쪼잔하게 뭐 조이 쪼가리 문서 쓰고 할 거 뭐 있냐 그냥 내 믿고 신뢰하고 서로 믿으면 되지 않냐 하고 단일화 했던 거 아닙니까? 다음에 단판을 했죠. 그러니까 뭐 문서 쪼가리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믿고 하자.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내각에 발탁하지 않았다. 그건 약속 위반이지. 약속 위반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은 아니지만은. 계약서는 없지만. 아니, 날 믿고 하라 이 말은 그 날 믿고 하라는 이야기 속에는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그래도 안철수 진영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추천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각에 같이 기용해서 그래서 공동정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 때부터 공동정부 하겠다. 그래서 안철수를 인수위원장 시킨 것 아닙니까? 그 정신에 볼 때 이름을 안철수께 추천한 사람이 능력이 안 된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공동정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어떻게 날 믿고 공동정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냐고. 그러면 말이 지금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집권 초기부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이 돼갖고 뭔가 나라가 좀 새로워지고 지난 정권들이 한 그 소위 과오들 불편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반부터 뭐 한동훈을 법무장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면 안철수 쪽 사람을 한 사람도 안 쓴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이 실망이 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참 들을 얘기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놀라운 소식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역시 코너 이름을 바꾸니까 보수의 품격. 보수가 좀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보수의 품격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집회만 되는 게 보수의 품격이 아니라고. 자,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에서 청취율 조사 2주 동안 치킨본부를 열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방송 참여해 주십시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예언이 하나 틀리셨어요. 네. 빠르게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훌쩍 지났고 지금 행적이 묘연해서 오리무중입니다. 남편 윤상엽 씨 살해 혐의를 받는 이은혜. 공개 수배 보름째인 오늘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자, 이은혜와 조현수 관련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건을 계속 분석해 보죠. 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도주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왔다고요. 예. 12월 13일 날 작년 12월 13일 날 검찰 인천지검 조사에서 네. 담당 그 조사에서 결정적으로 그 이전에 그 검찰이 확보한 대포폰에서 텔레그램 대화에 나온 그것이 그러니까 이은혜와 조현수 사이에 네. 보고독을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네. 그것을 오고 간 거를 확인해서 그것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당황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만만치 않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다음 날 다시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바로 도주를 한 거죠. 네, 검찰이 결정적인 메시지를 확보한 것을 확인하자. 예. 결국 도주했다. 나 구속될 것 같아. 이런 메시지도 남겼다고 하고요. 이 대포폰이 20여 개라고 하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왜 대포폰을 20여 개나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조현수의 직업, 우리 이은혜와 조현수가 가지고 있었던 둘 사이에 다른 범죄의 공모 정황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조건 만남 같은 거를 빌미로 네네. 이제 강도 행각을 한다거나 그 외에 또 다른 방식의 불법적인 것이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남의 이름으로 아니 차명으로 그런 것들을 몇 개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최소한이고 그의 아지트, 그러니까 그 비밀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은혜와 조현수는 다른 신원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배는 됐지만 검거가 어려운 것이다. 야, 지금 이렇게 다른 정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 남편 살해, 보험 사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고독을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살인 미수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 당시 인천지검은 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으면 바로 검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신병 확보를 안 한 거죠? 바로 이제 긴급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둘이 변호사를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1년 이상을 수사를 받아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꼬박꼬박 오고 오래할 때 오고 변호사 대동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속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제 이것이 검찰의 주장인 거고. 근데 다만 13일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아니 증거를 제시할 정도면은 긴급체포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좀 생각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명확한 거는 검찰이 그것까지 생각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동안의 이제 패턴에 따라서 믿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다음 소환에도 오겠지. 그렇죠. 계속 왔는데 다음 날 오겠다고 안 올 수가 있느냐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고독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자, 이 소름 끼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다른 사건도 있는 거 아니냐? 제보를 이제 수사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살해 시도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그 관련된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연결된 그 동영상이라든가 녹음된 메시지들이 지금 파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관련된 이 방송 인들하고 이제 해서 같이 봤는데 실제로 수성내죠. 그러니까 이은혜가 수상 스키를 거의 전문가급으로 타더라고요.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수상 스키를. 예.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바로 윤 씨 사망하기 한 달 전이죠. 네네네. 근데 본인은 굉장히 수상 스키를 전문가 수준으로 타는데 윤 씨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남편은? 거의 쩔쩔쩔매요. 네. 막 거의 물이 무서워갖고 거의 비는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운전하는 사람한테 조정하는 사람한테 좀 더 빨리 해달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게 녹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살해 정황인지 아니면 이런 비슷한 것을 통해서 이 남편 윤 씨를 일종의 고문 아니면 괴롭힘을 한 건지. 근데 정황상으로 이전부터 그걸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여러 파일들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은혜의 이 자체가 너무 가학적이다. 가학적이다. 네, 너무 가학적입니다. 아주 그걸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살해 의도까지 단정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가학적이고. 너무 가학적입니다. 여러 번의 또 살해 시도였을 가능성도 남아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을 수 있는 거죠. 네. 보고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고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5번이나 집요한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 보도를 봤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 번 살해 시도를 한 끝에 결국은 이은혜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17일 날 아까 말씀드린 양양에서 보고도 그걸 하게 하고 5월 20일 날은 용인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갖고 조연수랑 같이 그래서 그 녹취가 나온 거는 네가 나 밀었잖아. 그리고 2월과 5월 사이에 타이어 펑크 사고를 했다는 정황. 그건 이은혜가 이제 말한 거고 내가 그럼 그렇게도 했겠네? 이렇게 말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보트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건 5월과 6월 사이. 그러니까 정황만 5개인데 지금 그 파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거 말고도 계속 가학적인 행위, 살해 시도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정황에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6월 30일 날 윤 씨 돌아가셨죠. 결국 지금은 이게 하나의 이제 증거처럼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찾아내고 있는데 이 남편 괴롭히는 영상을 도대체 왜 찍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무슨 뭐의 용도라기보다는 이 패거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윤 씨 말고 뭔가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걸 돌려보고. 청소년들끼리 가끔 이제 그렇습니다. 폭행하는 사진들 찍어서 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이들의 패거리 시점이 훨씬 앞쪽으로 가면은 이 행위의 여러 시도들을 그 행동의 유적이 결국은 이 동영상 촬영과 그것의 공유. 이게 마치 조주빈 일당들이 그 어떤 가학적 영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비슷한 논리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신 것이 가스라이팅 당했다. 완전히 지배됐다. 심리적으로. 지금도 오늘 이제 계속 가학의 정황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숨진 남편이 생전에 그 내연남인 조현수에게 자, 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 은혜에게 인정받아서 잘 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심리는 어떤 거예요? 그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기 너무 심해서 말씀인데 뭐라고 하네.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서 인정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상태 말하자면은 살려달라는 형태의 메시지 유형입니다. 더 절박한 거군요. 인정받아 잘 살고 싶다라는 게 이게 이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 자리 아니라 살고 쪽에 방점을 찍는 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런 가학적 행위를 계속 당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가장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은혜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이고 오늘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자, 계곡살인 지명을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다음 주에는 잡힌 상태에서 이 사건 본부를 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고요. 치킨 받으실 분 9889-4301 3467-8761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일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